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될 인연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될 인연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결국에는 탈이 나게 되어 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그게 될 인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시간이 흘러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게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저는 남편과 대학 CC로 만나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오래 만나왔던 만큼 연애 기간 동안 다툰 적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남들의 배는 더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사실 그런 사연도 결혼을 하게 된 마당에야 다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의 일부라고 생각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의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잘하게 싸워서 중간에 정말 짧게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남편과 아내로 평생을 함께할 사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드디어 남편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어 완전한 남남이 되었거든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제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끝이 남편 놈의 바람으로 끝날 거라는 사실이었죠. 하긴 이 세상 그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어요? 저도 그저 그런 보통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 남편이 적어도 바람을 피울 존재는 아니라며 믿어왔을 뿐이었죠. 아직도 자고 일어나면 가끔씩은 이게 다 꿈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엊그제는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첩을 모두 정리해서 내다버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서도 저 인간을 모두 지워버릴 작정으로요. 그 기념으로 여러분께도 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소망이나 목표, 바람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래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즐겁게 잘 사는 것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소망식이나 되느냐고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였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그걸 함께 누리면서 즐겁게 살 동반자가 없다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영영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심지어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처럼 변해버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저의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친구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건 저 역시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이게 저란 사람인걸요. 사람은 주변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든 혹은 나쁜 쪽으로든지 가네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금슬이 좋으셨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살면서 부모님이 서로에게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큰 소리라도 저희 앞에서 다투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에게도 모범이 될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셨죠. 물론 지금도 그러시고요. 자식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너무나 아낀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그 와중에 자식 문제라든가 가정의 평화 같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었고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희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저는 운 좋게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친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집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지. 아빠 같은 사람은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 진짜 아빠한테 물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아빠는 능청스럽게 장난을 치고는 하셨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웃기만 하셨고요.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성격 좋고 착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살면서 여자라고는 와이프밖에 모르는 사람? 가정적이고 완전 다정한 사람? 글쎄, 딱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어디 있겠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 그게 뭔데요? 일단 그 남자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다정하고 잘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자식들도 부모를 보고 배우기 마련이거든. 특히나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담는 법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의 말씀은 꽤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둘러봐도 천성적으로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다정한 남자들은 대부분 애처가의 가정적인 아버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반대로 어머니에게 못하는 아버지를 둔 남자들은 양극단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싫어해서 절대로 닮지 않거나 아니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하거나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친할아버지가 친할머니께 엄청 잘하셨거든요. 말하자면 대를 이어간다는 말이 딱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남편 찾기는 엄마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꼭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그런 경향을 띠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어느 정도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실제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은 저와 잘 맞는 성격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이었지만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처럼 두 분 사이가 무척이나 좋으시다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상대방 부모님의 속사정까지 속속이 알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기준이 언제나 상대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이만하면 두 분 사이가 좋으시고 이만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께 잘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안타깝게도 제 남편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나 물 좀 줘. 거기 옆에 아까 마시던 물 있잖아요. 다 식어서 미지근하잖아. 따뜻하게 보리차 좀 끓여와. 아유, 보리차 저번에 다 먹어서 없을 텐데. 사람이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나 보리차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런 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딱딱 채워놔야지. 결혼한 이후에 시댁에서 맞이하던 첫 명절날,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속으로 너무나 놀라버렸습니다. 저 대화에 어디에서 다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건지. 게다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지켜보니 시아버지는 평소 퇴근을 하고 집에 오셔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간 남편에게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아까 목격한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야?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물 정도는 본인이 끓여 두셔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보리차를 사오시든지 아까 어머님 너무 무안하시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 아버지? 아니야. 괜히 말만 저러시는 거지 정작 보리차 없다고 화내거나 한 적도 없으셔. 아니, 꼭 보리차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
어머님을 너무 부려먹으시는 것 같아. 전에 당신이 아버님이 엄청 애처가시라고 하지 않았어? 저 정도면 뭐 옛날 분이신 거 감안하면 어머님한테 잘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되묻는 그 순수한 표정이 참 황당스럽더라고요. 저게 잘하는 거면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하시는 걸 보면 아주 기절을 하겠다 싶었죠. 저희 집 역시도 아빠 혼자 외벌이를 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평생을 사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퇴근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엄마에게서 앞치마를 뺏어가는 일이셨어요. 이제부터 집안일은 다 본인의 몫이라는 뜻이었죠. 그동안 엄마는 편안하게 TV나 보면서 쉬라고 하셨고요. 무겁거나 힘든 일도 남자의 몫이라며 엄마는 생전 거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평생을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으셨죠.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못 봤어? 봤지. 근데 그건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 보통 옛날 분들은 장인어른처럼 하시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설마 당신도 아버님처럼 하겠다는 거야? 에이, 당연히 아니지. 돌쇠가 마님 받들듯이 무조건 받들어 모셔야지 내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버님의 기준과 본인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그랬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엄청 잘하는 편이었고 성격상 애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에 있어서도 적어도 제가 시키는 건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물론 완벽하게 마음에 들 정도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애초에 그 부분은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시키는 거라도 잘하면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중요한 건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노력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다른 부분도 맞추고 그러고도 안 되는 것은 적당히 포기해가면서 저희는 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싸우면서 사소한 싸움을 할 때도 있었고 말도 안 되게 크게 싸운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무슨 일로 싸우든지 간에 화해만큼은 언제나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빠른 시일 내에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의 사이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다만 굳이 저희 부부에게 닥쳐온 문제를 한 가지 꼽자면 그건 이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결혼 생활과 결혼 초기에는 사실 저도 딱히 이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낳을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급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이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테고 지금은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록 임신의 조짐조차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씩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저희보다 결혼을 더 늦게 한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먼저 낳는 걸 보니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딩크로 살아갈 생각은 없었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여보, 우리 난임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난임병원? 찾아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2년 이상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본대. 이제 우리도 마냥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기를 낳을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 당신도 그동안 회사 일 바빠서 너무 바쁘고 피곤했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면 아기는 금방 생길 거야. 병원에 가보자는 저의 제안에 남편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낙관론자가 되어버린 건지 그저 초조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보자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 병원에 가보자고 재촉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은 놀랍게도 임신 준비에 대해서 저희 남편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남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임신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워서 난임병원을 피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병원을 찾았다가 혹시 본인의 문제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될까봐 회피하는 거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임신도 와이프가 하고 출산도 와이프가 하는 건데 그 임신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저렇게나 비협조적이라니. 정말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남편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차일 비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다 보니 또 한 해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만 봐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마냥 예쁘기만 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아이들 볼 때마다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나를 잡아 남편을 앞에 두고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부부 사이에는 아이를 낳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나 닮은 아이도 너무 보고 싶고 그 행복이 어떨지 느껴보고 싶어. 당신은 안 그래? 나도 당연히 그러고 싶지. 당신 닮은 딸이라도 낳으면 애가 얼마나 이쁘겠어? 그런데 왜 병원 가자는 말만 나오면 기겁을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제 질문에 남편은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 낳는 건 괜찮아. 괜찮은데 다만 나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병원에 갔다가 문제라도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시험관이라도 할 생각이야? 당신은 아픈 거 잘 참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원인이 뭔지라도 알아야지. 꼭 시험관이 답이 아닐 수도 있고. 원인이 뭐가 됐든 대부분 자연 임신으로 되지 않는 걸 인위적으로 하려는 거잖아. 나는 시험관을 포함해서 그렇게 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봐. 자연 상태에서 임신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억지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해서 아기를 낳은들 그 애가 건강하겠어? 자연의 섭리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듯한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긴다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자꾸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묘하게 설득이 되는 말이었고요.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하자면 도태 유전자는 도태가 되는 게 맞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도 자꾸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 그득하게 남은 아쉬움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면 낫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둘이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아기가 없다고 해서 불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처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남편의 말에 설득을 당한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아기에 대한 미련을 거의 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임신이 된다면 다행이었지만 여태껏 생기지 않았던 아기가 이제라고 생길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기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간절하게 원해서 낳아야 하고 설령 그렇게 낳더라도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게 될 일이 수없이 생기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저는 남편의 선택지 중에서 우리의 이세가 없는 미래도 괜찮다는 그 말이 사실은 은은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만큼 아이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제 안에 있던 아이에 대한 열망도 거짓말처럼 사그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
나와 같기를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조금은 야속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가 빠른 편이었어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에는 더는 미련을 두지 말자고 생각했죠. 대신 남편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며 아이가 없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은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들락거리던 인터넷에서의 임신 출산 카페도 발길을 뚝 끊었고 아기와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즐겨찾기에서 삭제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 일은 차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캠핑을 가기도 하고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제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대략 한 달쯤 지났을까. 저는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연희야, 나야. 야, 송민정.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요즘도 많이 바빠? 병원 일이 항상 그렇지 뭐. 그래도 이번 달은 조금 살만해. 조만간 만나서 밥이나 먹자 그럼. 그래, 안 그래도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친구인 민정이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걸려온 전화에 반가워서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서 주고받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민정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 평소에 서로 못하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망설이고 있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새삼스럽다 싶었죠. 말을 할 듯 말 듯 그 뒤로도 한참을 망설이던 민정이는 곧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진지해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남편이랑은 별일 없어? 요즘 사이는 어때? 우리 남편? 나랑 남편이야 평소랑 똑같지. 갑자기 그건 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말하는 게 맞다 싶어서.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진지해? 저는 애써 침착하게 되물었지만 사실 친구의 입에서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들려올 이야기가 결코 달갑지가 않은 내용일 거라는 사실을요. 나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서 연희 네 남편을 봤거든. 사실 처음에는 자세히 본 게 아니라서 긴가민가 했었어. 우리 남편이 산부인과에 갔다는 말이야? 어, 진료실 바깥에 있는 대기석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엔 너랑 같이 온 줄 알았지. 민정이의 그 말은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산부인과에, 그것도 종합병원 식이나 되는 곳에 혼자 갈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2번은 더 왔었어. 그때는 확실하게 봤고 올 때마다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온 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보호자로 따라오는 거였더라고. 그 환자가 누군데? 우리 또래 여자야. 처음에는 혼자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호자를 대동해서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 그때 진료보는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걸 봤는데 슬쩍 떠봤거든. 혹시 남편이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랑 왔다고? 박태준이 본인 남편이라고 하면서? 응. 벌써 35주 차라서 곧 출산도 임박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어나는 현기증에 눈앞이 핑 돌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미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설마 이렇게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제 친구는 저희 남편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 친구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활발하게 SNS로 소통하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 계정에 자주 올렸었거든요. 반대로 저 역시 친구 남편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SNS를 전혀 하지 않는 데다 민정이는 그저 말끝에 저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의사 친구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매치시켜서 기억하고 있는 친구라고는 함께 대학 시절을 보냈던 제 대학 동기 몇몇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저희가 비록 과는 다른 과였지만 같은 대학을 다녔었던 덕분이었죠. 그래서 이 사달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알았다면 남편이 애초에 그 병원을 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심지어 그게 임신 9개월 차라니. 그건 남편의 외도가 최근의 일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약 1년이나 되는 시간을 저를 감쪽같이 속여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정이에게 남편이 병원을 방문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언제나 토요일 오전 시간대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비참함에 엉엉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 놈이 병원을 간 시간은 늘 회사 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나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은 부쩍 토요일 오전 일찍부터 출장이 잦았어요. 토요일 출장이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냐는 저의 말에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연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말하는 저보다 본인이 더 가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고가 나올 시즌이 다 되어가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가를 처지가 아니라며 다녀오고는 했었습니다. 다급하게 괜찮냐고 묻는 민정이 말에 저는 일단 조금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까맣게 변했다를 쉴 새 없이 반복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어제 영화를 볼 때도 다정하게 두 손을 잡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장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랑한다는 말로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나간 사람이었죠. 여자라고는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을 것처럼 굴던 인간이 사실은 뒤로는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할 그런 추잡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무엇보다도 남편 놈을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비참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상간녀가 임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에게는 아이가 있어도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했던 인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자연 임신이 어떠니 유전자가 어떠니 하면서 저를 위해주는 척, 제 몸이 우선인 척 온갖 가증을 다 떨었었고요. 그런데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의 자식까지 낳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저를 치가 떨리게 했습니다. 설마 이러려고 제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말렸던 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게 정말 맞다면 일단 증거부터 찾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이혼을 하든지 그 인간을 조져버리든지 뭐가 됐든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그 여자가 상간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한 사정으로 잠시 보호자 노릇을 해준 것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나마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당장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 대신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온 신경은 증거 수집에 맞춰지게 되었죠. 남편이 집을 비우게만 하면 저는 불륜의 증거를 찾아댔습니다. 남편과는 집에서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하드에
남편의 은행 공인인증서와 기타 인증서들이 전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남편의 개인 통장과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카드 기록들을 모두 뒤져보았습니다. 수상쩍은 내용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에는 각자 월급을 관리해서 어디에 뭘 쓰는지 알지도 못했고 물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대충 어떤 물건을 샀다, 어디에 썼다, 뭘 했다 정도로만 말을 해주면 알 뿐이지 제가 먼저 물은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본인의 통장 안에서도 여러 번 돈을 옮긴 내역과 이체한 내역, 시간대가 수상한 입출금 기록과 그보다 더 수상한 금액들을 보니 냄새가 난다 싶었습니다. 이상한 건 지출 내역뿐만이 아니었죠. 남편이 차를 놔두고 운동을 하러 간 사이 저는 남편의 차에 블랙박스 기록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군데군데 기록이 지워진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장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드문드문 지워질 이유가 없었죠.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민정이가 알려준 토요일 오전 진료 시간대의 블랙박스가 모조리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0%였죠. 저는 수소문에서 알아낸 데이터 포렌식 전문업체에 그 기록을 맡겼습니다. 사장님, 이거 지워진 기록들 전부 다 복구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기록되었다가 수동으로 지운 데이터는 무조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아예 블랙박스를 끄고 달렸다면 모를까. 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본 업체 사장님이 자기만 믿으라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는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바람 피우는 천하의 개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의뢰가 일주일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지 몰라요. 마누라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도 그만한 각오를 해야지.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은가 보네요. 많기만 해요. 데이터를 복구해보면 아주 별의별 장면들이 다 찍혀 있어요. 사모님도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해도 너무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바람 피운 놈은 천벌받을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잘만 사는데 왜 엄한 피해자가 힘들어야 하냐고. 사장님은 나름대로 저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씀이셨겠죠. 그 말을 듣자 저도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런 짓을 저지른 인간은 발 뻗고 자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복구가 되었다는 말에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업체로 달려갔고요. 사장님의 말씀대로 삭제된 부분은 전부 되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삭제되었던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은 커다란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영상 속 남편과 함께 차에 타고 있는 상간녀의 정체 때문이었어요. 상간녀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였죠. 김은지. 그 여자는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던 남편과 저의 대학 동기였던 겁니다. 미친 것들. 정말 미쳤다는 소리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습니다. 그래도 맞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정이가 말했던 이름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김은지라고 아냐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흔한 성에 흔한 이름이잖아요. 김은지가 이 세상에 한둘도 아니고 남편이 설마 대학 동기와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당장 제가 다니는 직장만 해도 김은지가 둘이나 더 있었고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은지의 친오빠가 이직한 남편의 현 직장 상사였거든요. 이직한 당시에는 살다 보니 이런 우연이 다 있네 하면서 남편과 함께 신기해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오빠가 그동안 여동생의 친한 동기라면서 알게 모르게 남편 놈을 잘 챙겨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SNS 계정에 접속해서 상간녀의 팔로우 목록을 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지의 친오빠와 사이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SNS를 하시는지
팔로우 목록에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두었죠. 그 뒤에 민정이에게도 당부해두었습니다. 김은지, 조만간 출산이라고 했지? 우리 병원에서 분만할 거야. 걔 출산하면 나한테 꼭 연락 좀 해줘. 알았어. 어떻게 대학 동기라는 게 진짜 미쳤나 보다. 만약 출산이 임박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면 저도 기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간녀가 만삭이라 당장 언제 출산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상간녀를 찾아가 뒤엎는 대신 며칠을 더 기다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 사이 준비를 해야 할 것도 있었고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 놈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까짓거 못할 것도 없었죠. 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남편 놈과 여느 때처럼 사이좋은 부부 연기를 지속했습니다. 저놈도 할 수 있는 걸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남편 놈의 얼굴에도 조금씩 초조한 기색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서성이기도 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고요. 그 모든 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기가 막혀서 그저 웃길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이야.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출장이라고? 공장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갈 사람이 지금 당장 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일단 가서 연락할게. 미안해? 어느 날 야근을 한답시고 회사에 있던 남편 놈이 갑자기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어찌나 뛰어온 건지 숨까지 몰아쉬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상간녀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받은 거겠죠. 저는 천연덕스럽게 알겠다고 대답했고 남편 놈은 불이 나게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간녀가 출산했다는 소식이 저에게도 들려왔어요. 제왕절개로 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나흘이 지난 후 저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정이가 알려준 병실 호수를 찾아가니 병실 문 밖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1인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때 제가 보았던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은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둘은 다정하게도 어깨를 붙이고 앉아 핸드폰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안녕? 출장 간다더니 여기서 얼굴을 다 보게 되네? 어떻게 당신이 여기를... 나 아기 낳은 소식 들었나 보다. 태준이도 방금 전에 듣고 면회 온 거야. 제 얼굴을 본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말까지 더듬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느라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였죠. 그리고 김은지는 당황한 얼굴을 숨기며 뒤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사이에도 생각을 정리한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왔죠. 아, 그래? 당신도 면회 온 거야? 어떻게 나보다 더 빨리 들었지? 맞아. 나는 저기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당신은 누구한테 들었어? 남편은 제 살벌한 얼굴과 김은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본인도 면회를 왔다고요? 웃기지도 않았죠. 나도 친구한테 들었어. 아, 그리고 같이 온 사람도 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금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을 보자마자 김은지와 남편 놈은 동시에 비명을 내질렀죠. 오빠! 야, 김은지! 너 제정신이야? 여기를 오빠가 어떻게... 한국은 언제 들어온 거야? 김은지의 얼굴은 사색이되다 못해 거의 흑빛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저와 함께 온 사람은
김은지의 친오빠였으니까요. 그동안 김은지의 오빠는 외국의 해외 주재원으로 장기 파견 중이었습니다. 제가 SNS 계정으로 연락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없었죠. 하지만 제 연락을 받고 기절할 듯이 놀라서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한국으로 입국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도 없이 들어온 것이니 귀국했다는 사실은 같은 회사에 있는 남편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요. 너 애 낳았다면서? 그게 다 사실이야? 박태준, 저 자식이 애 낳았다는 게 맞는 거냐고? 오빠. 형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야, 이 개자식아, 네가 애 낳고 살자고 내 동생 꼬셨어? 네가 내 동생 꼬드긴 거냐고? 옆에서 기겁을 하며 말리던 남편 놈은 흥분한 상간녀 오빠에게 바로 얼굴을 얻어맞았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으로 나동그라진 그 인간을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김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제 오빠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산한 여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건장한 남자를 어떻게 힘으로 말리겠어요? 남편 놈은 그 뒤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김은지 오빠에게 아주 떡이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냐고요? 그냥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불쌍하지도 말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가서 오빠를 거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은지,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랐으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미안해 오빠,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이야, 미안해. 김은지의 오빠는 나중에는 아예 넋이 나간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은지의 집안은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어머니가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오빠가 모두 바람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다 못해 애까지 낳았다니 당연히 저라도 저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이윽고 피떡이 된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요.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 잡아떼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저는 다만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야? 나한테 대체 왜 이런 거야?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사랑이니?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은지도 사랑해. 미안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대답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처음에는 조금 만나다 말려고 그랬어. 만나다 보니까 자꾸 정이 들더라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거야. 어떡하겠어. 내 새끼를 가졌다는데. 그래서 애 못 낳는 와이프를 버리고 쟤랑 애 낳고 살려고 하셨다?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도 어쨌든 내가 아버지인데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이제는 저를 자식도 내다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로 만들더라고요. 아, 이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반성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듣고 싶은 이야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게 되었죠. 정말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도 남은 정이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 뒤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송으로 갔죠.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이혼해달라면서 내놓는 조건이 택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저 인간을 놓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김은지의 오빠가 혹시 소송 대신 합의금으로 대신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금액을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대답했어요. 나중에는 오빠도 포기했는지 아니면 저를 이해했는지 그냥 제 생각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놈은 회사에서도 개털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저를 끌어주던 직속 라인의 상사가 상간녀의 오빠였으니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붙어있기는 틀려먹게 된 거죠. 남아있을 수도 없었지만 남아있는다고 해도 앞날이 험할 건 뻔했습니다. 남편 놈은 소송에서도 지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은지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양육권은 김은지가 가지고 양육비를 매달 보내는 조건으로요. 김은지 집안에서 어머니와 오빠가 같이 살면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인연 다 끊고 살려면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요. 그 뒤로 둘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서 저는 그 소식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헤어지고 나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전부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로요. 저는 그저 평범한 남편을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 그 평범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또 다른 평범한 삶을 위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느낌이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